시카고 경찰서에서 10년째 근무하고 있는 베테랑 경찰관이죠. 매일 아침 6시에 일어나 유니폼을 입고 배지를 달 때마다 오늘 하루도 무사히 집에 돌아갈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머릿속을 스쳐 지나갑니다. 이곳 시카고는 미국에서도 치안이 특히 불안한 도시 중 하나거든요. 어제도 그랬습니다. 새벽 2시경 긴급 출동 호출이 들어왔는데 마약 거래 현장에서 총격전이 벌어졌다는 신고였어요. 현장에 도착하자마자 총성이 들렸고 저희는 즉시 방탄복을 착용하고 건물 안으로 진입해야 했습니다. 그 순간의 긴장감이란 심장이 터질 것 같았어요. 건물 안에서 발견한 건 13살짜리 소년이었습니다. 마약상들이 총격전을 벌이는 동안 방 한 구석에서 떨고 있던 아이였죠. 그 아이의 눈빛을 보는 순간 제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이런 어린아이가 이런 환경에서 자라야 한다니. 이것이 과연 정상적인 사회인가 하는 회의감이 들었어요. 이런 일들이 거의 매일 반복됩니다. 강도, 살인, 마약, 총기 사고. 하루도 평온한 날이 없어요. 퇴근 후 집에 돌아오면 온몸이 긴장으로 굳어 있고 잠들기 전까지 오늘 겪었던 일들이 머릿속에서 맴돌죠. 그런 제게 유일한 휴식처는 넷플릭스였습니다. 침대에 누워 드라마나 영화를 보며 현실을 잊으려 노력했죠. 처음에는 주로 미국 드라마나 할리우드 영화를 봤는데 어느 순간부터는 그마저도 지겨워지더라고요. 액션 영화는 제 직업과 너무 비슷해서 오히려 스트레스가 되고 로맨틱 코미디는 너무 현실감이 없어 보였거든요. 그러던 어느 날 넷플릭스 알고리즘이 저에게 한국 드라마 하나를 추천해줬습니다. DP라는 작품이었어요. 처음에는 별 관심이 없었죠. 한국 드라마라니 자막도 봐야 하고 문화도 다를 텐데 재미있을까 싶었거든요. 하지만 그날 유독 잠이 오지 않아서 그냥 한 편만 보자는 마음으로 재생 버튼을 눌렀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부터 제 인생이 완전히 바뀌기 시작했어요. DP는 한국 군대의 탈영병을 잡는 특수부대 이야기였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히 군대 이야기려니 했는데 볼수록 깊이가 다르더라고요. 탈영병들이 왜 부대를 떠날 수밖에 없었는지, 그들이 겪는 고통과 절망이 얼마나 현실적으로 그려지는지. 마치 제가 매일 만나는 범죄자들과 피해자들의 이야기를 보는 것 같았어요. 특히 인상 깊었던 건 주인공들이 탈영병을 대하는 방식이었습니다. 단순히 규칙을 어긴 사람으로만 보지 않고 그들이 왜 그런 선택을 할 수밖에 없었는지 이해하려고 노력하더라고요. 이건 미국 경찰들이 범죄자를 대할 때와는 완전히 다른 접근 방식이었어요. 미국에서는 대부분 범죄자는 처벌받아야 한다는 식의 흑백 논리로 접근하거든요. 물론 법은 지켜져야 하지만 왜 그 사람이 범죄를 저질렀는지, 어떤 환경에서 자랐는지에 대한 깊은 고민은 부족한 편이에요. DP를 다 본 후 저는 한국 콘텐츠에 완전히 빠져들었습니다. 오징어 게임, 킹덤,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 하나하나 볼 때마다 한국 사회의 깊이와 섬세함에 감탄했어요. 특히 사회 문제를 다루는 방식이 정말 인상적이었죠. 오징어 게임을 볼 때는 경제적 불평등 문제를, 킹덤을 볼 때는 권력의 부패와 민중의 고통을, 우영우를 볼 때는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깊이 있게 다루더라고요. 이런 주제들이 단순히 설교하는 식이 아니라 재미있는 스토리 안에 자연스럽게 녹아들어 있었어요. 그런데 정말 충격적인 건 따로 있었습니다. 넷플릭스에서 한국 영화 하나를 더 발견한 거예요. 무도실무관이라는 작품이었는데 이걸 보고 나서 저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었습니다. 무도실무관은 한국의 독특한 직업을 다룬 영화였어요. 범죄자들의 사회 복귀를 돕기 위해 그들을 직접 관리하고 감시하는 무도실무관들의 이야기였죠. 이 직업이 정말 존재한다는 것도 놀라웠지만 더 놀라운 건 그들의 전문성이었어요. 영화 속 무도실무관들은 단순히 범죄자를 감시하는 게 아니라 무도를 통해 신체적, 정신적 훈련을 받은 전문가들이었습니다.
태권도, 합기도, 유도 등 다양한 무도를 익힌 이들이 범죄자들과 직접 마주하며 그들의 재활을 돕는 거였죠. 이 영화를 보면서 저는 미국과 한국의 범죄 예방 시스템이 얼마나 다른지 깨달았습니다. 미국에서는 주로 보호관찰관이 이런 역할을 하는데 대부분 사무실에서 서류 작업을 하거나 간헐적으로 면담을 하는 정도예요. 신체적 대응 능력이나 무도 훈련 같은 건 거의 없죠. 하지만 한국의 무도 실무관들은 달랐어요. 범죄자가 위험한 행동을 보일 때 즉시 물리적으로 제압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있었고, 동시에 그들의 심리 상태까지 세심하게 관찰하더라고요. 이건 정말 체계적이고 과학적인 접근 방식이었어요. 영화에서 가장 인상적이었던 장면은 한 무도 실무관이 폭력적인 범죄자와 대치하는 장면이었습니다. 그 범죄자가 칼을 들고 위협할 때 무도 실무관은 침착하게 합기도 기술을 사용해서 상대를 제압했어요. 하지만 제압 후에는 그 사람이 다치지 않았는지 확인하고 왜 그런 행동을 했는지 진심으로 대화를 나누더라고요. 이 장면을 보면서 저는 깨달았습니다. 진짜 치안이란 단순히 범죄자를 잡아서 감옥에 보내는 게 아니라 그들이 다시는 범죄를 저지르지 않도록 근본적인 변화를 이끌어내는 것이라는 걸 말이에요. 미국에서는 이런 시스템이 거의 없어요. 범죄자들은 감옥에 갔다가 나오면 또다시 범죄를 저지르는 경우가 많죠. 재범률이 매우 높은 편이에요. 하지만 한국의 무도실무관 시스템을 보니 이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혁신적인 방법이 있다는 걸 알게 되었어요. 그런데 이 영화를 보면서 또 다른 충격을 받았습니다. 주인공을 연기한 김우빈이라는 배우의 이야기를 알게 된 거예요. 이 배우가 비인두암이라는 희귀암에 걸려서 2년 동안 투병 생활을 했다가 완치돼요. 복귀한 첫 작품이 바로 이 영화라는 걸 알았거든요. 암 선고를 받고도 포기하지 않고 치료에 전념해서 결국 완치되어 돌아온 거예요. 그리고 복귀작으로 선택한 게 바로 이런 의미 있는 작품이었다는 것도 감동적이었어요. 이런 개인적인 역경을 이겨낸 배우가 연기한 무도실무관의 모습이 더욱 진정성 있게 느껴졌어요. 김우빈의 이야기는 단순히 한 배우의 투병기가 아니었습니다. 이건 한국인들의 강인한 정신력과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의지를 보여주는 사례였어요. 암이라는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희망을 잃지 않고 끝까지 버텨낸 그의 모습에서 한국 사회 전체의 정신력을 엿볼 수 있었어요. 이 영화를 보고 나서 저는 동료들에게 한국 콘텐츠를 추천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다들 한국 드라마, 자막 보기 귀찮은데라며 시큰둥했어요. 하지만 한두 명씩 보기 시작하더니 곧 경찰서 전체가 한국 콘텐츠 이야기로 시끌벅적해졌어요. 특히 베테랑 경찰관인 마이크 존슨은 DP를 보고 나서 이런 말을 했어요. 제니퍼, 이 드라마를 보니까 우리가 왜 이렇게 스트레스를 받는지 알겠어. 우리는 범죄자들을 체포하는 데만 집중했지. 그들이 왜 범죄를 저지르게 되었는지는 생각해 본 적이 없었던 것 같아. 또 다른 동료인 사라 데이비스는 무도실무관을 보고 나서 우리도 저런 시스템을 도입하면 어떨까? 단순히 범죄자를 감옥에 보내는 게 아니라 그들의 재활을 위한 전문 시스템을 만드는 거 말이야라고 말했어요. 이런 반응들을 보면서 저는 깨달았습니다. 한국 콘텐츠가 단순한 오락이 아니라 우리에게 새로운 시각과 해결책을 제시해주는 교육적 도구 역할을 하고 있다는 걸 말이에요. 특히 한국의 치안 시스템에 대해 더 자세히 알아보니 정말 놀라운 사실들을 발견했습니다. 한국은 세계에서 치안이 가장 안전한 나라 중 하나라는 거예요. 밤늦게 혼자 다녀도 안전하고 강력 범죄 발생률도 미국에 비해 현저히 낮다고 하더라고요. 이런 안전한 사회를 만든 건 바로 한국만의 독특한 시스템들 때문이었어요. 무도실무관 같은 전문적인 범죄 예방 시스템, 지역사회와 경찰의 긴밀한 협력, 그리고 범죄자의 재활에 중점을 두는 정책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였죠. 미국과 비교해보면 정말 차이가 컸어요.
미국은 범죄가 발생한 후 처벌에 중점을 두는 반면 한국은 범죄가 발생하기 전에 예방하는데 더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었어요. 무도실무관이 바로 그런 예방 시스템의 핵심이었던 거죠. 그런데 이런 이야기를 동료들과 나누다 보니 일부 경찰관들은 다른 반응을 보였어요. 특히 존 메카시라는 베테랑 경찰관은 한국 시스템이 뭐 그리 대단하다고 그래. 우리 미국이 세계 최강 아니야? 라며 냉소적인 반응을 보였어요. 존은 20년 차 베테랑으로 전형적인 미국식 치안 방식에 익숙한 사람이었어요. 그는 범죄자는 강하게 처벌해야 하고 무슨 재활이니 뭐니 하는 건 시간 낭비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죠. 또 다른 동료인 톰 윌슨도 비슷한 반응이었어요. 아시아 드라마 보고 감동받았다고? 그건 그냥 드라마일 뿐이야. 현실은 다르다고. 한국이 그렇게 대단하면 왜 미국에 와서 영어 배우려고 하겠어? 이런 반응들을 보면서 저는 좀 답답했어요. 하지만 동시에 이해도 되었어요. 오랫동안 한 가지 방식에만 익숙해져 있으면 새로운 시각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법이니까요. 그래서 저는 더 구체적인 데이터와 사례를 찾아보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의 범죄율, 재범률, 치안 만족도 등을 미국과 비교해 보니 정말 놀라운 결과가 나왔어요. 한국의 살인 사건 발생률은 미국의 약 15 수준이었고 강도나 절도 같은 재산 범죄도 훨씬 낮았어요. 특히 재범률의 경우 한국이 약 30% 정도인 반면 미국은 70%가 넘었어요. 이건 정말 큰 차이였죠. 이 데이터를 동료들에게 보여주니 존과 톰도 조금씩 태도가 바뀌기 시작했어요. 정말 이런 차이가 날까? 혹시 통계를 잘못 본 건 아니야? 라며 의심하긴 했지만 적어도 관심은 보이기 시작했어요. 그러던 중에 결정적인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우리 경찰서에서 한 젊은 범죄자를 다루게 되었는데 그 과정에서 한국식 접근법을 적용해 볼 기회가 생긴 거예요. 그 범죄자는 18세 마커스라는 청년이었어요. 마약 판매로 체포되었는데 이미 이전에도 몇 번 같은 죄로 잡힌 적이 있었죠. 보통이라면 다시 감옥에 보내는 게 일반적인 절차였어요. 하지만 저는 DB에서 본 것처럼 마커스가 왜 계속 마약 판매를 하게 되었는지 이해해 보려고 노력했습니다. 그와 대화를 나누면서 알게 된 건 그의 어머니가 중병을 앓고 있어서 의료비가 절실히 필요했다는 사실이었어요. 마커스는 고등학교도 중퇴한 상태에서 정당한 방법으로는 큰 돈을 벌 수 없었고 결국 마약 판매라는 범죄에 손을 댄 거였어요. 이건 단순히 돈에 욕심이 있어서가 아니라 절망적인 상황에서 내린 선택이었던 거죠. 무도실무관 영화에서 본 것처럼 저는 마커스에게 단순한 처벌이 아닌 다른 해결책을 제시해 보려고 했어요. 지역 사회복지사와 연결해서 의료비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을 찾아주고 동시에 합법적인 일자리도 알아봐 주었죠. 처음에는 존과 톰 같은 동료들이 시간 낭비다. 그냥 감옥 보내면 끝이야라며 반대했어요. 하지만 저는 포기하지 않고 계속 노력했습니다. 몇 주 후 마커스는 정말로 변화하기 시작했어요. 어머니의 의료비 문제가 해결되자 더 이상 마약 판매를 할 이유가 없어졌고 새로 찾은 일자리에서 성실하게 일하기 시작한 거예요. 이 결과를 본 동료들의 반응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존은 제니퍼, 정말 놀랍네. 이런 방법도 있구나라며 감탄했고, 톰도 한국 드라마에서 이런 걸 배웠다고 나도 한번 봐야겠어라며 관심을 보였어요. 이 사건 이후로 우리 경찰서는 조금씩 변화하기 시작했습니다. 범죄자를 단순히 처벌하는 대상으로만 보지 않고 그들이 범죄를 저지르게 된 근본적인 원인을 파악하고 해결하려고 노력하게 된 거예요. 물론 모든 범죄자가 마커스처럼 변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일부는 정말로 악질적이고 교화 불가능한 경우도 있죠. 하지만 적어도 그런 판단을 내리기 전에 한 번은 더 깊이 이해해 보려고 노력하게 되었어요. 이런 변화의 중심에는 한국 콘텐츠가 있었습니다.
DP와 무도 실무관이 저희에게 새로운 시각을 제시해 준 거예요. 특히 한국의 치안 시스템이 얼마나 체계적이고 효과적인지 알게 되면서 우리도 배울 점이 많다는 걸 깨달았죠. 한국의 무도 실무관들이 받는 교육 과정도 정말 인상적이었어요. 단순히 무도만 배우는 게 아니라 심리학, 사회복지학, 상담 기법 등 다양한 분야를 공부한다고 하더라고요. 이런 종합적인 교육을 받은 전문가들이 범죄자들을 담당하니까 더 효과적인 결과가 나오는 거였어요. 반면 미국의 보호관찰관들은 대부분 사회복지학이나 법학 전공자들이에요. 물론 이것도 중요한 자격이지만 신체적 대응 능력이나 무도 기술 같은 건 거의 없죠. 그래서 위험한 상황에서는 경찰을 불러야 하고 즉각적인 대응이 어려운 경우가 많아요. 하지만 한국의 무도 실무관들은 다양한 상황에 스스로 대응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있어요. 범죄자가 폭력적으로 나올 때는 무도 기술로 제압하고 심리적으로 불안정할 때는 상담 기법으로 마음을 달래주고 사회적 문제가 있을 때는 복지 시스템과 연결해주는 거죠. 이런 멀티플레이어 같은 역할을 할 수 있는 전문가들이 있다는 게 정말 부러웠어요. 미국도 이런 시스템을 도입하면 재범률을 크게 줄일 수 있을 것 같았거든요. 그런데 한국 콘텐츠를 통해 알게 된 또 다른 놀라운 사실이 있었어요. 바로 한국의 치안 기술력이었습니다. 넷플릭스에서 본 여러 한국 드라마와 다큐멘터리를 통해 알게 된 건데, 한국은 CCTV 시스템, 디지털 포렌식, AI를 활용한 범죄 예측 시스템 등에서 세계 최고 수준의 기술을 보유하고 있더라고요. 특히 인상적이었던 건 한국의 통합 관제 시스템이었어요. 전국의 CCTV가 하나의 네트워크로 연결되어 있어서 범죄자가 도시를 이동해도 실시간으로 추적이 가능하다는 거였어요. 미국은 각 지역별로 시스템이 분리되어 있어서 이런 통합 관제가 어려운 편인데 한국은 이미 그런 시스템을 구축해 놓고 있었던 거죠. 이런 기술적 우수성과 무도 실무관 같은 인적 시스템이 결합되니까 세계적으로 안전한 나라가 될 수 있었던 거예요. 정말 대단한 일이었죠. 하지만 이런 이야기를 할 때마다 일부 동료들의 반발도 만만치 않았어요. 특히 경찰서의 고참인 리차드 브라운 경감은 아예 노골적으로 반대 의견을 표했어요. 제니퍼, 자네가 요즘 한국 드라마에 너무 빠진 것 같네. 그건 그냥 드라마야 현실이 아니라고. 한국이 그렇게 대단하면 왜 아직도 분단 국가인데? 우리 미국이야말로 세계 경찰 역할을 하는 진짜 강대국이지. 리차드 경감의 이런 발언에 저는 정말 화가 났어요. 한국을 무시하는 발언이 너무 노골적이었거든요. 하지만 감정적으로 대응하면 오히려 역효과가 날 것 같아서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경감님, 저는 단순히 드라마를 보고 감동받은 게 아니에요. 실제 데이터와 통계를 바탕으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한국의 치안 시스템이 우수하다는 건 객관적인 사실이거든요. 그러자 리차드 경감은 더욱 공격적으로 나왔어요. 객관적인 사실? 그럼 왜 한국 젊은이들은 다 미국으로 유학 오려고 하는데? 자기네 나라가 그렇게 좋으면 굳이 여기 올 이유가 있나? 이런 식의 편견과 무시가 계속되자 저는 더 확실한 증거를 보여줘야겠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국제 치안 관련 보고서와 통계 자료들을 수집하기 시작했습니다. 유엔 마약 범죄 사무소 UNODC의 글로벌 범죄 동향 보고서를 보니 정말 놀라운 결과가 나왔어요. 한국의 고의적 살인 발생률은 인구 10만 명당 0.6명으로 세계 최저 수준이었어요. 반면 미국은 5.0명으로 한국의 8배가 넘었죠. 강도 발생률도 마찬가지였어요. 한국은 인구 10만 명당 1.9건인 반면 미국은 86.2건이었어요. 이건 40배가 넘는 차이였죠. 이런 수치들을 보니 한국의 치안 시스템이 얼마나 효과적인지 명확하게 알 수 있었어요. 이 자료들을 경찰서 회의에서 발표했을 때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아무리 편견을 가진 사람들도 객관적인 숫자 앞에서는 할 말이 없었거든요. 리차드 경감도 이런 통계가 있었나? 좀 더 자세히 알아봐야겠네라며 태도를 누그러뜨렸어요. 완전히 인정하지는 않았지만 적어도 무시하는 태도는 거두어들였죠. 하지만 가장 큰 변화는 따로 있었습니다. 젊은 경찰관들이 한국 콘텐츠에 관심을 보이기 시작한 거예요. 특히 신입 경찰관인 케빈 리는 제니퍼 선배, 저도 그 무도실무관 영화 봤는데 정말 인상적이더라고요. 우리도 무도 훈련을 더 체계적으로 받으면 어떨까요? 라고 제안했어요. 이 제안이 의외로 많은 동료들의 호응을 얻었어요. 사실 미국 경찰들도 신체적 위험에 많이 노출되어 있는데 무도 훈련은 상당히 기초적인 수준에 그치고 있었거든요. 대부분 총기 훈련에만 의존하는 경향이 있어서 근접전이나 비무장 상황에서의 대응 능력은 부족한 편이었어요. 케빈의 제안으로 우리 경찰서에서는 무도 클럽을 만들기로 했습니다. 주말에 모여서 태권도나 브라질리언 주짓수 같은 무도를 배우는 거였죠. 처음에는 단순한 취미 활동으로 시작했는데 점점 진지해지기 시작했어요. 무도를 배우면서 느낀 건 이게 단순한 격투 기술이 아니라는 점이었어요. 정신적 수양과 자제력, 그리고 상대방을 존중하는 마음을 기르는 철학이 들어있더라고요. 특히 태권도의 예의와 겸손 같은 가치들이 경찰관으로서의 자세와 잘 맞아떨어졌어요. 몇 달 후, 우리가 무도 훈련을 받은 효과가 실제 현장에서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한 번은 술에 취해서 난동을 부리는 사람을 진압해야 하는 상황이 있었는데, 이전 같았으면 테이저건이나 수갑에 의존했을 텐데, 이번에는 무도 기술로 부드럽게 제압할 수 있었어요. 그 사람도 다치지 않았고, 우리도 안전하게 상황을 해결할 수 있었죠. 이런 일들이 반복되면서 동료들도 무도 훈련의 효과를 실감하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정말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우리 경찰서의 이런 변화 소식이 다른 지역 경찰서에도 알려지기 시작한 거예요. 인근 지역 경찰서장들이 우리의 무도 훈련 프로그램에 관심을 보이며 견학을 오기 시작했어요. 시카고 경찰청 본부에서도 이 소식을 듣고 공식적인 조사를 시작했습니다. 우리 경찰서의 시민 불만 접수율이 현저히 줄어들고 경찰관들의 부상률도 감소했다는 보고가 올라간 거였어요. 이 모든 변화의 시작이 한국 콘텐츠였다는 사실이 정말 놀라웠어요. 단순히 드라마나 영화를 본 것뿐인데 그것이 우리의 업무 방식과 철학까지 바꿔놓은 거였죠. 그러던 중에 또 다른 한국 콘텐츠를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시그널이라는 드라마였는데 과거와 현재의 경찰관들이 무전기로 소통하며 미해결 사건들을 해결해 나가는 이야기였어요. 이 드라마를 보면서 느낀 건 한국 경찰들의 끈질긴 수사 정신이었어요. 아무리 오래된 사건이라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진실을 밝혀내려고 노력하는 모습이 정말 감동적이었거든요. 미국에서는 일정 시간이 지나면 미해결 사건들을 콜드 케이스로 분류해서 사실상 수사를 중단하는 경우가 많아요. 인력과 예산의 한계 때문이죠. 하지만 시그널에서는 그런 사건들을 끝까지 추적하는 경찰관들의 모습을 보여줬어요. 이 드라마를 본 후 저희 경찰서에서도 미해결 사건들을 다시 들여다보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5년 전에 발생한 아동 실종 사건을 재조사해 보기로 했어요. 당시에는 별다른 단서를 찾지 못해서 수사가 중단되었던 사건이었는데 시그널에서 본 것처럼 처음부터 다시 차근차근 살펴보니 놓쳤던 증거들이 보이기 시작했어요. 결국 6개월간의 재수사 끝에 그 사건을 해결할 수 있었습니다. 실종된 아이를 찾아낸 건 아니었지만 적어도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는 밝혀낼 수 있었어요. 그 아이의 부모님이 눈물을 흘리며 고마워하시는 모습을 보니 정말 보람을 느꼈어요. 이런 성과가 나오자 리차드 경감도 완전히 태도를 바꿨습니다. 제니퍼, 자네가 한국 드라마에서 배운 수사 기법이 정말 효과가 있네. 나도 한번 봐야겠어.
리차드 경감이 시그널을 보고 나서는 오히려 더 적극적으로 미해결 사건들을 재조사하자고 제안했어요. 한국 경찰들의 끈기를 우리도 배워야 해. 피해자들을 위해서라도 말이야. 이런 변화들을 지켜보면서 저는 한국 콘텐츠의 진정한 힘을 깨달았습니다. 단순한 오락거리가 아니라 사람들의 생각과 행동을 바꿀 수 있는 강력한 메시지를 담고 있다는 걸 말이에요. 특히 한국의 사회 문제를 다루는 방식이 정말 인상적이었어요. 문제를 단순하게 보지 않고 복합적인 원인들을 깊이 있게 탐구하더라고요. 그리고 그 해결책도 1차원적이지 않고 다각도에서 접근하는 모습을 보여줬어요. 예를 들어, 오징어 게임에서는 경제적 불평등이 어떻게 사람들을 극단적인 선택으로 내몰 수 있는지 보여줬어요. 단순히 가난한 사람들의 이야기가 아니라 사회 시스템의 모순과 인간의 욕망, 그리고 생존 본능이 복잡하게 얽힌 구조를 그려냈죠. 이런 깊이 있는 접근 방식이 우리 경찰관들에게도 영향을 미쳤어요. 범죄자들을 단순히 나쁜 사람으로 보지 않고 그들이 범죄를 저지르게 된 복합적인 원인들을 이해하려고 노력하게 된 거예요. 그 결과 우리의 수사 방식도 변했습니다. 이전에는 범인을 잡는 것에만 집중했다면 이제는 왜 그런 범죄가 일어났는지, 어떻게 하면 비슷한 범죄를 예방할 수 있는지까지 고민하게 되었어요. 한 예로 최근에 연쇄절도 사건을 수사하게 되었는데 범인을 잡고 보니 실직 상태에서 생활고에 시달리던 30대 남성이었어요. 이전 같았으면 그냥 기소해서 감옥에 보냈겠지만 이번에는 다르게 접근했어요. 그의 상황을 자세히 파악해 보니 코로나19로 인해 일자리를 잃은 후 정부 지원도 제대로 받지 못한 상태였어요. 아이 둘을 키우는 상황에서 절망적이 되어 범죄를 저지른 거였죠. 우리는 그를 단순히 처벌하는 대신 재취업 지원 프로그램과 연결해주고 법정에서도 정상 참작을 요청했어요. 결과적으로 그는 실형 대신 사회봉사 명령을 받게 되었고 새로운 일자리도 찾을 수 있었어요. 6개월 후 그가 저희를 찾아와서 고마움을 표현했을 때 정말 뿌듯했어요. 경찰관님들 덕분에 새로운 인생을 시작할 수 있었습니다. 이제는 정말 후회하지 않을 삶을 살겠습니다. 이런 성공 사례들이 쌓이면서 우리 경찰서는 지역사회에서도 인정받기 시작했습니다. 시민들의 경찰에 대한 신뢰도가 높아졌고 범죄 신고율도 증가했어요. 사람들이 경찰을 단순한 단속기관이 아니라 진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곳으로 인식하기 시작한 거죠. 이 모든 변화의 중심에는 한국 콘텐츠가 있었습니다. 특히 김우빈이 출연한 무도실무관은 우리에게 가장 큰 영감을 준 작품이었어요. 그의 투병 후 복귀 스토리와 함께 범죄자, 재활에 대한 새로운 관점을 제시해 준 거였죠. 김우빈의 개인적인 극복 스토리는 우리 경찰관들에게도 큰 감동을 주었어요.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버텨낸 그의 모습에서 우리도 힘든 상황에서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최선을 다해야 한다는 교훈을 얻었거든요. 경찰관이라는 직업은 매일 힘들고 위험한 상황에 노출되는 일이에요. 때로는 좌절하고 포기하고 싶을 때도 있죠. 하지만 김우빈의 이야기를 생각하면서 다시 힘을 낼 수 있었어요. 또한 무도실무관이라는 직업 자체도 우리에게 많은 시사점을 주었습니다. 단순히 범죄자를 감시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재활을 위해 전문적이고 체계적으로 접근하는 모습이 정말 인상적이었거든요. 한국의 무도실무관들이 받는 교육과정을 조사해보니 정말 놀라웠어요. 무도는 기본이고 심리학, 상담학, 사회복지학, 범죄학 등 다양한 분야를 공부한다고 하더라고요. 게다가 정기적인 재교육과 업데이트된 기법들을 계속 학습한다고 했어요. 이에 비해 미국의 보호관찰관이나 교정직 공무원들의 교육은 상당히 제한적이에요. 대부분 법적 절차나 서류 작업에 치중되어 있고 실제 범죄자들과의 상호작용이나 심리적 접근에 대한 교육은 부족한 편이죠. 우리 경찰서에서는 이런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자체적인 교육 프로그램을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무도 훈련은 물론이고 범죄 심리학이나 상담 기법에 대한 세미나도 정기적으로 개최하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시간과 예산의 제약으로 어려움이 있었지만 우리의 성과를 본 시카고 경찰청에서 공식적인 지원을 해주기 시작했어요. 우리의 프로그램이 다른 경찰서들에도 확산될 수 있도록 예산과 인력을 지원해 준 거였죠. 이런 변화들이 언론에도 알려지기 시작했습니다. 시카고 트리뷴에서 한국 드라마가 바꾼 미국 경찰서라는 제목으로 기사를 내보냈고 CNN에서도 우리 경찰서를 취재해 갔어요. 기자들이 가장 관심을 보인 건 한국 콘텐츠가 어떻게 우리의 업무 방식을 바꿨는지였어요. 특히 무도 실무관에서 영감을 얻은 범죄자 재활 프로그램에 대해 많은 질문을 받았어요. CNN 기자는 한국 드라마 한 편이 정말로 경찰서 전체를 바꿀 수 있나요? 라고 물었는데 저는 이렇게 대답했어요. 드라마 자체가 우리를 바꾼 건 아니에요. 하지만 그 드라마를 통해 우리가 몰랐던 새로운 관점과 방법들을 알게 되었고 그것을 실제로 적용해 본 결과 놀라운 효과를 얻을 수 있었던 거죠. 한국의 치안 시스템과 철학에서 배울 점이 정말 많다는 걸 깨달았어요. 이 인터뷰가 방송된 후 전국 각지의 경찰서들에서 우리에게 연락이 오기 시작했습니다. 우리의 프로그램을 자신들의 지역에도 도입하고 싶다는 문의들이었어요. 특히 로스앤젤레스 경찰서의 마리아 로드리게스 서장은 직접 시카고까지 와서 우리의 프로그램을 견학했어요. 정말 놀랍네요. 한국의 치안 시스템이 이렇게 체계적이고 효과적인지 몰랐어요. 우리도 이런 방식을 도입해야겠어요. 마리아 서장은 특히 무도 훈련 프로그램에 관심을 보였어요. LA는 다양한 인종과 문화가 섞여 있는 도시라서 갈등이 많은 편이에요. 무력보다는 대화와 이해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을 배워야 할 것 같아요. 이런 관심과 확산이 계속되면서 저는 한국 콘텐츠의 진정한 가치를 더욱 깊이 깨닫게 되었습니다. 단순한 엔터테인먼트를 넘어서서 다른 문화와 사회를 이해하고 배울 수 있는 교육적 도구 역할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런 성공 스토리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저항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특히 일부 보수적인 경찰관들은 왜 하필 아시아 드라마에서 배워야 하느냐며 불편해했어요. 그 중에서도 가장 노골적으로 반대했던 건 베테랑 경찰관인 스티브 밀러였어요. 아시아 사람들의 문화가 우리 미국인들에게 맞을 리 없어. 그들은 집단주의 문화라서 개인의 자유를 중시하는 우리와는 근본적으로 다르다고. 스티브의 이런 발언에 저는 차분하게 반박했습니다. 스티브, 저희가 한국 문화를 무조건 따라하자는 게 아니에요. 좋은 점들을 선별적으로 받아들여서 우리 상황에 맞게 적용하는 거죠. 무도 훈련이나 범죄자 재활 프로그램 같은 건 문화를 떠나서 효과적인 방법이니까요. 하지만 스티브는 계속 부정적인 반응을 보였어요. 한국 드라마 보고 감동받았다고 해서 우리 시스템을 바꾸겠다는 건 말이 안 돼. 미국이 세계 최강국인 이유가 있는 거야. 이런 갈등이 계속되던 중에 결정적인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스티브가 담당하던 사건에서 큰 실수가 발생한 거예요. 한 젊은 범죄자를 거칠게 제압하는 과정에서 그 사람이 심각한 부상을 당한 거였죠. 그 사건이 언론에 알려지면서 우리 경찰서가 비판받는 상황이 벌어졌어요. 하지만 다행히 다른 동료들이 평소에 무도 훈련을 통해 배운 부드러운 제압 기법을 사용해서 큰 문제 없이 상황을 수습할 수 있었어요. 이 사건을 계기로 스티브도 자신의 방식에 문제가 있었다는 걸 인정하게 되었어요. 제니퍼, 미안해. 내가 너무 고집스러웠나 봐. 무도 훈련이 정말 필요한 것 같아. 스티브가 무도 훈련에 참여하기 시작하면서 그의 태도도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범죄자들을 대하는 방식이 부드러워졌고 상황 판단 능력도 향상되었어요. 몇 달 후에는 오히려 가장 적극적으로 무도 훈련을 권하는 사람이 되었죠. 이런 변화들을 지켜보면서 저는 한국 콘텐츠가 가진 포용력과 설득력을 새삼 느꼈어요.
처음에는 거부감을 보이던 사람들도 실제 효과를 경험하고 나면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가장 놀라운 건 이런 변화가 우리 경찰서를 넘어서 지역사회 전체로 확산되고 있다는 점이었어요. 시민들이 경찰에 대한 신뢰를 회복하면서 경찰과 시민 간의 협력도 늘어났어요. 예를 들어, 이전에는 범죄 목격자들이 신고를 꺼려하는 경우가 많았는데, 이제는 적극적으로 협조해주는 경우가 늘었어요. 경찰이 단순히 처벌하는 기관이 아니라 진짜 도움을 주는 존재라고 인식하기 시작한 거죠. 또한 지역의 학교들에서도 우리 경찰관들을 초청해서 특강을 요청하는 경우가 늘었어요. 청소년들에게 범죄 예방 교육을 할 때도 한국에서 배운 접근 방식을 적용했더니 반응이 훨씬 좋았어요. 이전에는 하지 마라, 법을 어기면 처벌받는다는 식의 일방적인 경고만 했다면 이제는 왜 그런 행동이 자신과 주변 사람들에게 해로운지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해주는 방식으로 바뀌었어요. 특히 인상적이었던 건 한 고등학교에서 왕따 문제를 다룰 때였어요. DP에서 본 군대 내 괴롭힘 문제와 비슷한 측면이 있어서 그 드라마에서 배운 접근 방식을 적용해 봤어요. 가해 학생들을 단순히 처벌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왜 그런 행동을 하게 되었는지 깊이 있게 파악해 보았어요. 알고 보니 그 학생들도 각자 가정에서 문제를 겪고 있었고 그 스트레스를 다른 아이들에게 풀고 있었던 거였죠. DP에서 보았듯이 가해자와 피해자를 단순히 구분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당사자들이 치유받을 수 있는 방향으로 접근했어요. 결과적으로 왕따 문제가 해결되었을 뿐만 아니라 관련된 모든 학생들이 더 건강한 관계를 형성할 수 있게 되었어요. 이런 성공 사례들이 누적되면서 우리 지역은 점점 더 안전하고 평화로운 곳이 되어갔습니다. 범죄율은 눈에 띄게 감소했고 시민들의 삶의 질도 향상되었어요. 하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건 저 자신이 경찰관으로서 진정한 보람을 느끼게 되었다는 점이었어요. 이전에는 매일 반복되는 범죄 현장에서 지쳐가고 있었는데 이제는 정말로 사회에 도움이 되는 일을 하고 있다는 확신을 갖게 되었거든요. 한국 콘텐츠를 통해 만난 새로운 관점들이 제 직업에 대한 자부심을 되찾아 주었어요. 특히 김우빈이 암 투병 후 복귀해서 무도 실무관을 연기한 것처럼 저도 힘든 상황에서 포기하지 않고 더 나은 경찰관이 되기 위해 노력하게 되었어요. 그리고 이런 변화는 저 혼자만의 것이 아니었습니다. 우리 경찰서의 모든 동료들이 함께 성장하고 있었어요. 예전에는 각자 개별적으로 일했다면 이제는 팀워크를 바탕으로 더 효과적으로 일할 수 있게 되었죠. 무도 훈련을 함께 하면서 동료들 간의 결속력도 강해졌어요. 서로의 장단점을 파악하고 보완해주면서 현장에서도 더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업무를 수행할 수 있게 되었거든요. 특히 젊은 경찰관들의 변화가 눈에 띄었어요. 케빈 리 같은 신입 경찰관들은 처음부터 새로운 방식으로 훈련받아서 이전 세대보다 훨씬 유연하고 창의적인 접근을 보여주었어요. 케빈은 최근에 이런 말을 했어요. 제니퍼 선배 덕분에 정말 좋은 경찰관이 될 수 있었어요. 한국 드라마에서 이런 걸 배울 수 있을 줄은 정말 몰랐어요. 앞으로 더 많은 한국 콘텐츠를 보면서 계속 배워나가고 싶어요. 이런 후배들을 보면서 저는 정말 뿌듯했어요. 제가 우연히 접한 한국 콘텐츠가 이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니 정말 놀라운 일이었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우리의 변화가 더 큰 파급 효과를 만들어내기 시작한 거예요. 시카고 시장실에서 우리 경찰서의 성과에 주목하면서 이를 시 전체 정책에 반영하고 싶다는 의사를 표명한 거였어요. 시장님이 직접 우리 경찰서를 방문해서 현장을 둘러보고 경찰관들과 대화를 나눴어요. 그리고 우리의 프로그램을 시카고 전체로 확산시키기 위한 예산을 배정하겠다고 발표했어요. 시카고 시민들의 안전을 위해서는 이런 혁신적인 접근이 필요합니다. 한국의 우수한 치안 시스템을 벤치마킹해서 우리 도시를 더 안전하게 만들어 보겠습니다.
시장님의 이 발언이 언론에 보도되면서 한국 콘텐츠와 치안 시스템에 대한 관심이 전국적으로 확산되기 시작했어요. 다른 주의 경찰청장들도 한국의 치안 시스템에 대해 문의하기 시작했고, 심지어 한국 경찰청과의 교류 프로그램까지 논의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이런 일련의 변화들을 지켜보면서 저는 정말 감격스러웠어요. 제가 스트레스 해소용으로 본 한국 드라마 한 편이 이렇게 큰 변화의 시작이 될 줄은 정말 몰랐거든요. 특히 김우빈의 투병 후 복귀 스토리는 저에게 개인적으로도 큰 의미가 있었어요. 경찰관으로서 힘들고 지칠 때마다 그의 이야기를 떠올리면서 다시 힘을 낼 수 있었거든요.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버티면 결국 좋은 결과가 있다는 걸 몸소 보여준 거였어요. 그리고 무도실무관이라는 직업을 통해 보여준 전문성과 사명감도 저에게 큰 자극이 되었어요. 단순히 범죄자를 감시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재활과 사회 복귀를 위해 전문적으로 접근하는 모습이 진정한 프로페셔널의 자세라는 걸 깨달았거든요. 이제 저는 매일 출근할 때마다 설렘을 느낍니다. 오늘은 또 어떤 새로운 방식으로 시민들을 도울 수 있을까, 어떤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 하는 기대감으로 가득해요. 이전에 피곤하고 지친 모습과는 완전히 달라진 거죠. 동료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경찰서 전체의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었어요. 이전에는 서로 개별적으로 일하면서 소통이 부족했다면, 이제는 서로 협력하고 배우려는 분위기가 형성되었어요. 특히 한국 콘텐츠를 함께 보면서 토론하는 시간이 저희에게는 정말 소중한 시간이 되었어요. 단순히 오락으로 보는 게 아니라 그 안에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교훈들을 찾아보는 거죠. 최근에는 스토브리그라는 한국 드라마를 함께 봤는데 조직 운영과 리더십에 대한 새로운 인사이트를 얻을 수 있었어요. 야구단을 재건하는 이야기였지만 그 안에 담긴 팀워크와 소통의 중요성은 우리 경찰 조직에도 그대로 적용할 수 있는 내용이었거든요. 이런 식으로 한국 콘텐츠는 저희에게 단순한 오락 이상의 의미를 갖게 되었어요. 업무에 대한 새로운 관점을 제시해주고 개인적인 성장에도 도움을 주는 소중한 자료가 된 거죠. 그런데 정말 놀라운 건 이런 변화가 우리 가족들에게도 영향을 미치기 시작했다는 점이에요. 저희 남편도 처음에는 또 한국 드라마야? 라며 시큰둥했는데 지금은 저보다 더 열심히 보고 있어요. 특히 남편이 감동받은 건 미스터 션샤인이라는 드라마였어요. 일제강점기를 배경으로 한 역사 드라마였는데 한국인들의 불굴의 의지와 나라사랑 정신에 깊은 감명을 받았다고 하더라고요. 한국 사람들이 이렇게 힘든 역사를 겪으면서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버텨낸 정신력이 정말 대단해. 지금의 발전된 한국이 있을 수 있었던 이유를 알겠어. 남편의 이런 반응을 보면서 저는 한국 콘텐츠가 가진 또 다른 힘을 발견했어요. 바로 역사와 문화에 대한 이해를 높여주는 교육적 효과였죠. 미국 사람들은 아시아 역사에 대해 잘 모르는 경우가 많은데 한국 드라마나 영화를 통해 자연스럽게 한국의 역사와 문화를 배우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과정에서 한국에 대한 편견이나 오해도 해소되고요. 저희 딸도 마찬가지였어요. 고등학생인 딸이 처음에는 엄마 왜 맨날 자막 있는 드라마만 봐? 라며 투덜댔는데 지금은 친구들과 함께 K-팝도 듣고 한국어도 배우려고 해요. 엄마, 한국 정말 멋진 나라인 것 같아. 나중에 기회가 되면 한국에 가서 직접 보고 싶어. 딸의 이런 말을 들으니 정말 뿌듯했어요. 제가 업무에서 느꼈던 긍정적인 변화가 가족들에게도 전해지고 있다는 걸 실감할 수 있었거든요. 이제 우리 가족은 주말마다 함께 한국 콘텐츠를 보면서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을 갖고 있어요. 각자 본 작품에서 느낀 점들을 공유하면서 서로 다른 관점을 배우는 소중한 시간이 되었죠. 특히 최근에 함께 본 DP는 온 가족이 깊은 감명을 받았어요. 남편은 군대 조직의 문제점에 대해, 딸은 또래 청년들의 고민에 대해, 저는 치안과 질서,
유지에 대해 각각 다른 관점에서 토론할 수 있었어요. 이런 경험을 통해 저는 한국 콘텐츠가 단순히 개인적인 즐거움을 주는 것을 넘어서 가족 간의 소통과 이해를 돕는 매개체 역할도 한다는 걸 깨달았어요. 그리고 이런 변화는 저희 가족만의 것이 아니었어요. 동료들의 가족들도 비슷한 변화를 경험하고 있었거든요. 한국 콘텐츠를 통해 가족 간의 대화가 늘어나고 서로를 이해하는 시간이 많아졌다는 이야기를 자주 들었어요. 케빈의 경우에는 할머니까지 한국 드라마를 보기 시작했다고 하더라고요. 80세가 넘은 할머니가 미나리라는 한국 영화를 보고 깊은 감동을 받았다는 거예요. 케빈아, 이 영화를 보니까 우리 조상들이 미국에 이민 와서 얼마나 고생했는지 새삼 느껴져. 한국 사람들도 우리와 비슷한 경험을 했구나. 케빈의 할머니는 이탈리아 이민자 가정 출신이었는데 미나리를 보면서 자신의 가족사와 겹치는 부분을 발견한 거였어요. 이민자로서의 고단한 삶, 새로운 땅에서의 적응, 가족을 위한 희생 등이 공통적인 경험이었던 거죠.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서 저는 한국 콘텐츠가 가진 보편적인 메시지의 힘을 다시 한번 느꼈어요. 국적이나 문화가 달라도 인간의 기본적인 감정과 경험은 비슷하다는 걸 자연스럽게 깨닫게 해주는 거였어요. 그런데 이런 긍정적인 변화들 속에서도 여전히 도전 과제들이 있었어요. 특히 일부 지역에서는 아직도 아시아 문화에 대한 편견이나 저항감이 남아 있었거든요. 한 번은 다른 지역 경찰서와 합동작전을 진행하게 되었는데 그곳 경찰관들이 우리의 무도 기법을 보고 이런 반응을 보였어요. 이상하네. 왜 아시아 무술을 쓰는 거야? 우리 미국식 체포 기법이 더 확실한데. 한국 드라마 보고 배웠다고? 그건 그냥 액션 연출일 뿐이야. 현실과는 다르다고. 이런 반응을 보면서 저는 아직도 갈 길이 멀다는 걸 느꼈어요. 하지만 동시에 더욱 확신을 가지게 되었어요. 우리가 경험한 긍정적인 변화들이 결국은 이런 편견들을 바꿀 수 있을 거라고 말이에요. 실제로 그 합동작전에서 우리의 방식이 더 효과적이라는 걸 증명할 기회가 있었어요. 한 용의자가 도주하는 과정에서 인지를 잡는 상황이 벌어졌는데 다른 지역 경찰들은 강압적인 방식으로 접근하려고 했어요. 하지만 저희는 한국 드라마에서 배운 것처럼 먼저 용의자의 심리 상태를 파악하고 대화를 통해 상황을 해결하려고 노력했어요. 동시에 무도 기법을 활용해서 안전하게 제압할 준비도 갖추고 있었죠. 결과적으로 인질은 무사히 구출되었고 용의자도 다치지 않고 체포할 수 있었어요. 이 과정을 지켜본 다른 지역 경찰들의 태도가 완전히 바뀌었어요. 와, 정말 효과적이네. 우리도 이런 방법을 배워야겠어. 한국 드라마에서 이런 걸 배울 수 있다고? 나도 한번 봐야겠는데. 이런 반응을 보면서 저는 확신했어요. 편견은 직접적인 경험을 통해서만 바뀔 수 있다는 걸 말이에요. 아무리 말로 설명해도 한계가 있지만 실제 효과를 보여주면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인정하게 되는 거였어요. 그 후로 그 지역 경찰서에서도 우리에게 교육을 요청해 왔어요. 특히 무도 훈련과 심리적 접근법에 대한 관심이 높았어요. 몇 달 후에는 그들도 우리와 비슷한 프로그램을 시작했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이런 식으로 한국 콘텐츠에서 시작된 변화가 점점 더 넓은 지역으로 확산되고 있었어요. 마치 물결이 퍼져나가듯이 긍정적인 영향이 계속 번져나가고 있는 거였죠. 그런데 이 과정에서 제가 가장 인상 깊게 느낀 건 한국 콘텐츠가 단순히 우리의 업무 방식만 바꾼 게 아니라는 점이었어요. 우리의 인생관과 가치관까지 바꾸어 놓았거든요. 이전에 저는 경찰관으로서 단순히 범죄자를 잡고 처벌하는 것이 제 역할이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한국 콘텐츠를 통해 더 넓은 시각을 갖게 되었죠. 진정한 치안이란 범죄를 예방하고 사회의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라는 걸 깨달았어요. 그리고 김우빈의 투병 후 복귀 스토리를 통해서는 개인적인 성장의 중요성도 배웠어요. 힘든 상황에서도 포기하지 않고 계속 노력하면 결국
더 나은 결과를 얻을 수 있다는 교훈을 얻었거든요. 이런 변화들이 누적되면서 저는 이제 경찰관이라는 직업에 대해 진정한 자부심을 느끼고 있어요. 단순히 월급을 받기 위한 일이 아니라 정말로 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의미 있는 일이라는 확신을 갖게 된 거죠. 그리고 이런 확신은 제 주변 사람들에게도 전해지고 있어요. 딸이 최근에 이런 말을 했거든요. 엄마, 정말 멋져. 엄마가 하는 일이 이렇게 중요한 일인 줄 몰랐어. 나도 나중에 사회에 도움이 되는 일을 하고 싶어. 딸의 이런 말을 들으니 정말 뿌듯했어요. 제가 경찰관으로서 느끼는 보람과 자부심이 딸에게도 전해지고 있다는 걸 느낄 수 있었거든요. 남편도 마찬가지였어요. 당신이 요즘 정말 달라졌어. 예전보다 훨씬 생기가 넘치고 자신감도 있어 보여. 한국 드라마의 힘이 이렇게 대단한 줄 몰랐네. 이런 개인적인 변화들이 모여서 더 큰 사회적 변화를 만들어내고 있는 거였어요. 저희 경찰서뿐만 아니라 지역사회 전체가 더 안전하고 평화로운 곳이 되어가고 있었거든요. 최근에는 시카고시에서 공식적으로 한국식 치안 모델을 도입하기로 결정했다는 소식도 들었어요. 무도실무관과 같은 전문 인력을 양성하고 범죄 예방에 중점을 둔 새로운 시스템을 구축하겠다는 계획이었어요. 이 소식을 듣고 정말 감격스러웠어요. 제가 우연히 본 한국 드라마 한 편이 이렇게 큰 정책 변화까지 이끌어낼 수 있다니 정말 믿기 어려운 일이었거든요. 하지만 동시에 이건 우연이 아니라는 생각도 들었어요. 한국 콘텐츠가 가진 깊이와 메시지, 그리고 한국의 우수한 치안 시스템이 결합되어서 만들어낸 필연적인 결과였던 거죠. 특히 한국이 짧은 시간 안에 이룩한 발전과 성장의 비결이 바로 이런 체계적이고 혁신적인 접근에 있다는 걸 깨달았어요. 무도실무관처럼 전문성과 인간성을 동시에 갖춘 시스템을 만들어내는 한국의 저력이 정말 대단하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김우빈 같은 배우들이 개인적인 시련을 극복하면서도 의미 있는 작품을 통해 사회에 기여하려는 모습에서 한국 사회 전체의 건강한 정신력을 볼 수 있었어요. 이제 저는 매일 한국에 대한 감사한 마음을 갖고 살아가고 있어요. 비록 직접 가본 적은 없지만 한국의 콘텐츠와 문화를 통해 제 인생이 완전히 바뀌었거든요. 언젠가 기회가 되면 한국을 직접 방문해서 그들의 치안 시스템을 현장에서 보고 싶어요. 그리고 한국의 무도실무관들과도 직접 만나서 이야기를 나누고 싶고요. 특히 김우빈 배우에게는 개인적으로 고마움을 전하고 싶어요. 그의 투병 후 복귀 스토리와 무도실무관에서의 연기가 저에게 얼마나 큰 힘과 영감을 주었는지 말이에요. 지금 이 순간에도 전 세계 어딘가에서 한국 콘텐츠를 보면서 새로운 깨달음을 얻는 사람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그런 개인적인 변화들이 모여서 더 나은 세상을 만들어가고 있다고 믿어요. 한국이라는 나라가 단순히 경제적, 기술적으로만 발전한 게 아니라 인류 전체에게 희망과 영감을 주는 문화 강국으로 성장했다는 걸 실감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중심에는 깊이 있는 메시지와 보편적인 감동을 담은 한국 콘텐츠가 있다고 생각해요. 앞으로도 계속해서 한국 콘텐츠를 통해 배우고 성장해 나가고 싶어요. 그리고 제가 경험한 긍정적인 변화들을 더 많은 사람들과 공유하면서 우리 사회가 더 안전하고 평화로운 곳이 될 수 있도록 기여하고 싶어요. 결국 중요한 건 서로 다른 문화와 나라 간의 이해와 협력이라는 걸 깨달았어요. 한국 콘텐츠가 저에게 가르쳐준 가장 큰 교훈이 바로 이것이었거든요. 편견과 선입견을 버리고 열린 마음으로 다른 문화를 받아들일 때 우리는 더 큰 성장과 발전을 이룰 수 있다는 것 말이에요. 이제 저는 확신합니다. 한국의 우수한 치안 시스템과 깊이 있는 콘텐츠가 전 세계에 더 큰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요. 그리고 그 과정에서 우리 모두가 더 나은 사람이 되고 더 나은 사회를 만들어갈 수 있을 거라고 믿어요. 한국 콘텐츠를 통해 제가 경험한 이 놀라운 변화의 여정이 여러분에게도 큰 감동과 영감을 주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가 서로의 문화를 존중하고 배우면서 더욱 안전하고 평화로운 세상을 만들어갈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여러분은 이 이야기를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한국 콘텐츠가 전 세계에 미치는 긍정적인 영향에 대해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신가요? 댓글로 여러분의 의견을 들려주세요. 그리고 이 영상이 흥미로우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주변 분들과의 공유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작은 관심이 더 많은 감동적인 이야기를 만들어내는 큰 힘이 됩니다.